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여성의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저라는 여자, 길거리에 나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남의 눈에 띌 만한 특출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평범한 여자랍니다. 공부는 잘하는 편이었지만 마침 아버지의 사업이 내리막길을 타면서 대학 진학을 포기했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중에 2년제 야간 대학을 고학으로 마쳤죠. 그리고는 한 중소기업에 입사했어요. 중소기업에 다닌다고 얕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를 채용해준 고마운 회사였고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잘 돌아가는 회사였답니다. 이 회사에 다닌 지도 벌써 8년 가까이 되어 오는데 회사 선배 중에서 특별히 저를 잘 배려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배은진 씨, 오늘 밥 같이 먹으려고 보니까 일찍 나갔더라고. 내일도 점심 약속 있어요? 없으면 나하고 먹어요. 그리고 우리 탕비실에 웬 코코아가 다 있더라고. 금방 다 떨어졌는데 은진 씨 주려고 내가 한 봉지 빼놨어요. 어머, 그래요? 우리 회사에 웬일이래? 점심 먹고 커피까지 한 잔 마시고 들어왔어요. 놔뒀다가 이따가 마실게요. 고마워요, 선배. 코코아는 티백이었지만 그럴듯한 맛이 나더라고요. 제가 맛있게 잘 마시는 것을 보더니 선배는 다음날 코코아 티백을 아예 상자째로 사다가 자기 책상에 두고는 매일 저에게 한 장씩 다 주었어요. 사실 코코아뿐만 아니라 선배에게 여러 가지 신세를 지고 있었답니다. 은진 씨, 부장님한테 올라갈 보고서 말이에요. 잘 썼는데 한 가지 잘못 쓴 걸 내가 발견했지. 내가 검토할 서류는 아니지만 어쩌다 보게 됐어요. 그래서 슬쩍 수정했으니까 은진 씨가 다 작성한 걸로 말하세요. 선배님, 잘못 쓴 건 다음부턴 꼭 지적을 좀 해주세요. 고쳐주신 건 감사하지만 가르쳐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 선배는 여러 가지로 제게 자상했어요. 그 자상한 것이 부담스럽거나 어떤 다른 저희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 정말 후배를 생각해서 그런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었답니다. 언제 한번 단단히 신세를 갚아야겠다고 생각한 저는 회사 근처의 고급 식당에 예약을 해놓고 선배에게 저녁 대접을 하겠다고 했죠. 선배는 극구 자기가 사겠다고 했지만요. 맛있는 저녁을 같이 먹으며 회사 얘기에서 벗어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야기 끝에 다음 주말에 경기도에 있는 한 호숫가로 바람이나 쐬러 나가자는 이야기를 선배가 먼저 하더군요. 글쎄요. 밖으로 단둘이 나가는 것이 약간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워낙 자상하게 저를 잘 배려해주는 선배라서 흔쾌히 따라 나서기로 했답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조금만 벗어나도 살 것 같네요. 맨날 회사에서 북적거리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서울에서는 그동안 숨도 못 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우와, 너무 시원해요. 참, 은진 씨 서울에서만 살았다면서요? 나는 아주 깡촌 출신이에요. 깡촌이지만 서울보다 좋은 것도 많아요. 공기 좋지, 먹거리 깨끗하지, 사람들 좋지. 직장 때문에 서울에 있긴 하지만 사실 서울은 사람 살기에 그다지 좋은 곳은 아니더라고요. 형편은 어려웠지만 고향에 있을 때가 좋았다니까요. 사실 저는 정원 생활에 관심이 많았답니다. 돈을 착실하게 모아서 나중에 늙으면 전원주택을 지어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선배와는 한번 그렇게 단둘이 밖으로 나갔다 오면서 급격하게 친해졌죠. 거의 주말마다 공기가 좋고 경치가 좋은 곳으로 나들이를 다녀오곤 했답니다. 제가 특출난 점이 없는 것처럼 선배 역시 남들이 보기에 특별한 점은 없는 사람이었고 거기다가 나이가 저보다 8살이나 위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선배가 어느 날 저에게 진지하게 제안을 하더군요. 현진 씨, 나 여자들이 보기에 그다지 마음에 들 사람 아니라는 거 잘 알아요. 그런데 은진 씨는 나한테 늘 친절하게 대해줘서 참 고마워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정식으로 사귀어 보면 어떨까요? 가진 건 없어도 은진 씨한테는 세상에서 최고로 잘할게요. 자상하고 배려심이 넘치는 선배. 저도 선배를 참 좋아하기는 했지만 사실 결혼 상대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런 청을 받게 되니 당황할 밖에요. 저는 그런 선배의 청에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노라고 했죠. 그 사람도 저처럼 정말 평범 그 자체인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성격 하나는 정말 어디에 내놔도 착한 사람이었답니다. 선배의 평상시 저에 대한 따스한 배려와 착한 마음씨를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씩 기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연애는 시작되었답니다. 사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선배는 홀 어머니가 계시다는 시골집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아들의 나이가 40을 바라보고 있어서 그런지 제가 같이 내려가자 선배 어머니는 정말 눈물을 글썽이다시피 좋아하시더라고요. 어서 와요. 시골이라서 다 누추한 음식들이지만 서울 것과 달리 정말 깨끗한 것들이라우.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어요. 상다리 부러지겠는데요, 어머니? 그리고 말씀 낮추세요. 어떻게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만 많은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런 시골 음식을 참 좋아하거든요. 며느리감 오면 잘 차려주려고 일부러 다리 튼튼한 상을 마련해 두었지. 잘 먹는 음식들이라니 잘 됐네. 어서 많이들 먹어. 예비 시어머니는 제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항상 맛있는 음식을 잔뜩 내어주셨답니다. 보기에도 공에 찌들지 않은 깨끗하면서도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조미료 냄새 안 나는 집밥을 그것도 진수성찬으로 먹게 된 것이었답니다. 정말 맛있게 한 끼를 먹었죠. 제가 굳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고 어머니와 저는 같이 설거지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그 사람처럼 어머니도 정말 착하고 순박한 분이셨어요. 그렇게 진수성찬 한 끼를 마련해 주신 것도 모자라서 돌아갈 때는 또 귀한 먹거리들을 바리바리 싸주셨답니다. 참기름하고 들기름 다 내가 직접 짠 것들이야. 내 장담하는데 서울에서 사다 먹는 것하고는 맛이 완전히 다를 거야. 그리고 여기 이 꿀은 정말 서울에서는 비슷한 것도 구경 못할 꿀이지. 내 친구가 직접 양봉한 꿀이거든. 가져다가 부모님 드려. 어머니가 직접 짠 기름과 지인이 양봉하셨다는 귀한 꿀 말고도 당장 씻지 않고 그냥 먹어도 될 만한 무공화의 채소들과 다른 먹거리들을 잔뜩 들려 보내주셨죠. 남편감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아는 사실이었고 시어머니 될 분도 역시 순박하고 착한 성격을 가진 분이었어요. 저는 다른 것은 다 차지하고 이 두 가지만 보고 결혼을 결정했답니다. 그리고 성격이 좋다는 것만큼 좋은 결혼 조건이 어디 있겠어요? 예, 요즘은 연하남 만나는 게 트렌드라는데 너는 어떻게 거꾸로 가니? 그리고 경제력도 무시 못할 일이야. 그 작은 회사에서 아직도 너하고 비슷하게 월급 탄다면서. 요즘 세상 둘이 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벌어서는 아이 하나도 제대로 교육 못 시킬 거다. 어디 남자가 없어서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니? 엄마, 연하남은 뭐 아무나 만나요? 엄마 딸 능력은 미안하게도 그 능력은 안 돼요. 그리고 나이 많다고 생각까지 늑달이 아니거든. 얘기하다 보면 나이 차이 같은 거 잘 모르겠다니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성격 좋고 나한테 자상하게 잘한다는 거야. 그거면 됐잖아. 별로 탐탁해하지 않는 친정 엄마를 설득해서 일단 집에 한번 데리고 오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답니다. 선배는 우리 집에 처음으로 찾아와서 엄마 아빠에게 절로 인사를 드렸죠. 선배가 첫 절을 할 때까지만 해도 엄마 아빠의 얼굴에는 그다지 기쁜 빛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선배와 제가 미리 짜둔 계획이 있었죠. 사실 요즘 들어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으셨답니다. 우리 집에는 남자 형제는 없고 딸만 넷이 셋이었어요.
제가 맏딸이었죠. 집에서 치르는 첫 번째 혼사라는 점에서도 엄마 아빠는 좀 더 좋은 혼처를 바라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 집은 일반 주택이었는데 오래된 집이었죠. 손봐야 할 것도 많고 수리를 해야 하는 것도 적지 않았어요.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선배와 제가 미리 계획을 짜둔 것이었답니다. 아버지는 편찮으시고 집에 남자가 없어서 손대지 못했다는 것들을 선배가 와서 모두 손봐주기로 저와 미리 약속을 했던 거예요. 시골에서 홀어머니와 오랜 세월을 보내서 그런지 선배는 집을 관리하고 필요한 수리를 하는 일에도 익숙했답니다. 아까 들어오다 보니 대문이 완전히 닫히질 않더라고요. 공구들만 주시면 제가 깨끗이 고쳐놓겠습니다. 저는 때는 이때다 싶어서 얼른 공구 상자를 가져다 주었죠. 선배는 익숙한 솜씨로 문짝을 떼어나고 다시 붙여서 완전히 닫히지 않던 대문을 완벽하게 수리해 주었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래되어서 삐걱거리는 창문들까지 일일이 손봐 주었죠. 엄마 아빠의 얼굴 표정이 점점 더 편안해지는 것을 보였답니다. 일을 마친 후 선배는 냉수 한 컵을 청해 남자답게 벌컥벌컥 마시고는 필요한 곳은 다 손보아 놓으라고 엄마 아빠한테 말씀드렸죠. 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엄마 아빠의 표정이 아까보다도 더 편해 보였어요. 반려자 될 사람에게 자상하고 마음 착한 게 최고겠지. 우리 애가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고생을 많이 하고 컸어요. 그러니 마음 다치게 하지 말고 처음에 가졌던 마음도 잊지 말고 그렇게만 하다면 우리는 더 바랄 게 없어요. 이렇게 계획을 영리하게 짠 덕분에 우리는 껄끄러워 하시던 우리 친정에서도 허락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이렇게 양가에서 허락을 받은 후 우리는 조금 더 연애 시절을 거치고 드디어 결혼에 꼴이 냈지요. 신혼여행은 피차 여유 있는 처지가 아니었기에 경주에 2박 3일 정도 다녀오기로 했어요. 엄마는 또 제주도라도 가지 못하는 것에 속상해 하셨지만 그때 제 눈에 콩깍지가 얼마나 단단히 끼었던지 그런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답니다. 착하고 자성한 남편, 그리고 순박한 시골 양반인 시어머니. 저는 오직 이것만 보고 결혼을 결정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도 않아 알 수 있었답니다. 홀어머니의 외아들, 사실 거의 모든 여자들이 피하는 결혼 조건이었어요. 제 남편도 시어머니 혼자서 키운 외아들이었죠. 혼자서 자식을 키울 때 누구나 자식에 대한 집착이 강해질 수 있겠지만 우리 시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집착은 그 정도가 아주 심하다는 것을 신혼여행을 다녀온 다음 날 알게 되었답니다. 이미 결혼을 했고 그래서 아내가 챙겨야 할 것들에 대한 이러저런 시어머니의 간섭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너 우리 아들 아침밥은 꼭 잘 차려서 챙겨줘야 한다. 알았지? 그냥 대충 해서 내보내면 절대 안 돼. 이것이 신호탄이었어요. 하루에 한두 번은 꼭 전화를 하셔서 아침은 어떻게 먹었냐, 옷은 깔끔하게 입혀서 출근시켰냐 등등 어린이집에 보낸 아이 걱정하듯이 아들 걱정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이제 마흔을 바라보는 아들을 이런 식으로 챙기고 있다니 제가 보기에 이건 어쨌든 비정상이었죠. 거기다가 더 힘든 것은 시골에서 여기까지 먼 거리도 아랑곳 없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연락도 없이 신혼집에 들이닥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 허락도 받지 않으시고 냉장고 검사부터 하시는 것이었죠. 냉장고에 식재료가 이것밖에 없으니 도대체 우리 아들 끼니를 어떻게 해서 먹이는 거냐? 다용도실도 텅텅 비어있고 너 도대체 우리 아들 밥은 먹이는 거니? 어머니, 어차피 회사에서 밥 먹는 거하고 집에서 밥 먹는 게 반반이에요. 야근 있는 날이면 저녁까지 회사에서 먹을 수밖에 없고요. 식재료 이것저것 많이 사다 놓으면 결국 상해서 버리게 되더라니까요. 제가 퇴근하면서 마트에 들러서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사다 먹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궁시렁궁시렁 불만을 표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아침 한 끼는 집에서 먹는 것 아니냐면서 잘해 먹이라고 몇 번인지 모르도록 반복하시더라니까요. 그리고 준비해온 먹거리들을 엄청 많이 풀어놓고 가셨죠. 결국 저는 아까운 먹거리가 상할까봐 친정에 반 정도를 보내고 남은 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상을 차렸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따로 있었답니다. 얘 아가, 네 남편 어젯밤에 술을 많이 마셨더구나. 얼른 일어나라. 술국 끓여서 먹이고 너도 출근하려면 지금 일어나도 시간이 모자라. 새벽 5시쯤에 전화를 걸어서 잠을 깨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런 전화는 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하루 종일 뭘 했는지를 다 아시는 것 같았죠. 당연히 남편이 전화로 얘기를 했겠죠. 남편에게 마마보이 기질까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답니다. 이 사람이 하루 일과를 거의 다 어머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머님이 어떻게 그렇게 시골에 앉아서 저희 집이나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아세요? 저희들 이미 가정 이뤄서 독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직도 일거수일투족을 어머님께 보고하고 있다니. 그런 이야기 듣고 계실 게 아니라 따끔하게 야단쳐서 못하게 하셔야죠. 이런 저의 말에 시어머니가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결혼을 했다고 모자지간의 관계가 끊어진다더냐? 내 아들 시골에서 키웠지만 끼니 때울 시간 한 번을 안 어기고 귀하게 키운 아이다. 그런 아이라 내 특별히 너한테 가르쳐 주려고 전화한 건데 너 지금 시애미한테 대드는 거냐? 내 아들을 따끔하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네 버릇부터 고쳐야겠구나. 마마보이 기질이 농후한 남편에 거기에 맞장구 치는 시어머니에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답이 없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골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의 그 진수성찬과 싸들려 보내신 먹거리들은 모두 나이 든 아들을 장가 보내려는 시어머니의 필사의 연기였던 것이었죠. 그러나 어쩌겠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어디 나가서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제 팔자련이 하고 그때그때 최대한 지혜롭게 대응하면서 살밖에요. 그렇게 어머니에게 연기까지 시켜서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못난 남편. 제가 아껴주지 않으면 누가 아껴주겠어요? 회사에서 저에게 배려했던 그 여러 해를 다 연기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참으려고 노력하면서 도저히 안 될 만한 요구에 대해서는 야단을 맞을 망정 조금조금 말씀드리면서 넘어갔지요. 물론 순순히 말에 따르지 않을 때마다 시끄러운 소리가 났지만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심지어 이런 요구도 하셨답니다. 얘, 밖에서 먹는 음식 그게 다 살로 가겠니? 조미료만 잔뜩 쳐서 만든 음식이 뭐가 건강에 이롭겠니? 내가 재료들은 떨어지지 않게 보내줄 테니까 도시락 싸들고 나가서 먹이도록 해라. 야근 없는 날이면 2인분 챙겨서 점심들 둘이 같이 먹고, 야근 있는 날이면 4인분 싸가서 점심 저녁 먹어라. 그리고 힘들면 너는 밖에서 사 먹어도 우리 아들은 꼭 도시락 먹여라. 알겠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요? 도시락 싸는 거 그거 절대 쉬운 일 아니죠. 제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이라도 남편 한 사람의 두 끼분 이상을 도시락으로 싸 보내기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어머니,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이 어디 집밥만 하겠어요? 그런데 저도 회사 다니잖아요. 아침에 도시락을 그만큼이나 준비하는 건 불가능이에요. 그리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자, 아니면 사 먹자, 이런 것도 저희가 결정할 일이고요. 죄송하지만 그건 못하겠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다음 순간 저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야단치셨기 때문이었어요. 도대체 딸도 아니고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야단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나요? 어머님의 이런 시끄러운 야단에도 불구하고 저는 도시락에 대해서는 정중하고 단호하게 거부했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시어머니가 역시 불만을 가득 담은 소리로 전화를 마무리하셨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한겨울이었어요. 남편이 있는 부서는 야근이 있었고 저는 야근이 없어서 먼저 퇴근했답니다. 그런데 늦게 들어오는 남편이 입은 코트가 아침에 입고 나간 옷이 아니었어요. 오빠, 코트가 바뀌었네. 잘 어울리네. 근데 비싸 보이는데? 혼자 가서 샀어? 혼자 가서 산 거 아니야. 아니, 어머니가 같이 가서 사주셨어. 차 시간 때문에 집에 못 들리시겠다고 바로 내려가셨어. 참나. 내일 모레면 마흔인 아들 코트까지 직접 사서 입히다니. 그걸 사주려고 서울까지 오시는 어머니나 덥석 받아 입는 아들이나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숨이 났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머니가 사서 입히신 거니 비싸 보이지만 가서 물러오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답니다. 예, 너 코트 값 나한테 붙여줘야겠다. 점퍼 조각이나 입고 다니는데 그게 눈에 거슬리지도 않든? 당연히 네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했으니 그 돈 나한테 보내라. 내가 그만한 돈이 어딨겠니? 이웃에게 꿔서 해 입힌 옷이니 네가 옷값 줘야겠구나. 어머니가 저한테 의논도 없이 아들 코트 사주시고는 그 돈을 저한테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입고 다니는 점퍼, 회사 점퍼예요. 따뜻하고 편해서 온 회사 사람들이 다 입고 다녀요. 그리고 저도 그 사람도 빠듯한 월급쟁이잖아요. 코트를 보아하니 값이 꽤 나갈 것 같은데 어머니가 돈 달라고 하시니 이건 카드 결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저한테 그만한 돈 드릴 여유가 없어요. 너 정말 보자 하니까 버르장머리를 완전히 어디다 내다 버렸구나. 너 지금까지 시집 와서 내가 하라는 일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고 공손하게 시키는 대로 한 일이 하나라도 있니? 도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대들다뇨 어머니. 저는 항상 정중하게 제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 시대가 옛날 며느리처럼 입 닫고 지내야 하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또다시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면서 야단을 치시는 시어머니. 정말 정해진 수순이었다니까요. 이 코트 값에 대해서는 어느 날 그 돈을 받으러 서울로 찾아오시기까지 하셨답니다. 남의 돈을 꿔서 해주셨다니 결국 코트 건에 대해서는 한꺼번에는 못 해드리고 몇 달에 나눠서 드리는 것으로 타협하면서 제가 한 발 양보할 수밖에 없었죠. 거기다가 시어머니가 제게 스트레스를 주시는 일이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시어머니 말씀이 시댁은 아들이 귀한 집이라고 하시더군요. 어느 친척집이나 아들은 하나나 많아야 둘 정도고 딸은 많은 집이라죠. 시어머니는 손주를 낳는 일, 그것도 아들 손주를 보는 일에 무척 집착이 강하셨어요.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되었을 무렵부터 아이 소식을 물으셨으니 말 다했죠. 시어머니는 한약의 무에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약과 비방까지 다 동원했답니다. 그날도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집으로 들이닥치셨어요. 한약으로 보이는 물건 한 보따리를 조심해서 꺼내시더니 그것을 지금 당장 남편과 저에게 먹이시려는 것이었어요. 이거 그냥 평범한 한약 아니란다. 우리 동네에서 멀지 않은데 한약방이 있는데 내가 거기다가 니들 빨리 애 들어서게 약 한 제 부탁했다. 그 한약방에서 특별히 가서 떠온 설악산 깊은 곳에 있는 약수에 온갖 귀한 거 다 넣어 지은 약이야. 그 약재는 그 물하고 아주 찰떡궁합이라더라. 그래서 그 물 떠가는 사람들이 많다는구나. 딸만 낳았다가 이 약 먹고 아들 낳은 여자들 많다더라. 어머니, 어떻게 약한 재에 딸이 아들이 되고 아들이 딸이 돼요. 그리고 저 산 좋아해서 설악산 약수 안 다녀본 데가 거의 없어요. 거기 수십 년 사신 분들한테서도 그런 얘긴 못 들었어요, 어머니. 만약에 이 약이 정말 아들을 만드는 약이라면 세상에 딸은 별로 없고 아들만 천지게요? 다는 아니더라도 가능성이 많다고 어른이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면 될 일이지. 또 쌍집행이냐? 이거 돈도 한두 푼 든 거 아니다.
내가 설마 니들 안 좋은 거 먹으라고 들고 왔겠니? 너 계속 이러면 정말 나한테도 생각이 있어. 내가 정말 며느리를 잘못 보았구나. 아이고. 탄식에 눈물에 동네에서 우리 집에 무슨 큰 일이라도 벌어진 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이 있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갑자기 궁금해지더군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더니 새 며느리를 보는 방법이라고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남편이 그 말은 취소하시라고 나서더군요. 그리고 어머니, 이 사람 요즘 바빠서 집에 새벽에나 들어와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너 요즘 사업하는 네 친구 회사에 월급 더 많이 받고 나간다면서. 그럼 네가 알아서 우리 아들 야근까지는 안 하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야 하늘을 볼 수 있지 않겠니? 그 정도는 네가 우리 아들 힘들지 않도록 배려를 해야지. 이거야 원, 단 한 가지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으니. 어머니의 말씀대로 요즘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한 친구의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일하고 있었어요. 돈이 많은 친구라 그런지 회사에 빚이 많지 않았고 전망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쪽으로 옮기기로 마음먹었죠. 어머니는 몇 번이나 그것을 반드시 때 맞춰 먹으라고 다짐한 후에 내려가셨어요. 남편은 그 약을 잘도 챙겨 먹더라고요. 약을 한 봉 먹어보니 설악산 깊은 곳도 아니고 바로 입구에 있는 오색 약수터에서 맛볼 수 있는 탄산 맛이 강한 물을 쓴 것 같았어요. 맛이 한약에다가 설탕 뺀 사이다나 콜라 섞은 것 같더라니까요. 저는 어쨌든 그 약에 잘 손이 가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시어머니와 제가 화합하지 못하고 사사건건 부딪히는 와중에 남편의 비상식적인 야근이 이어지면서 저는 남편의 행동이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 회사를 모르나요? 거의 10년을 다녔던 회사였어요. 그렇게 야근이 많을 만큼 일이 많은 회사가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야근을 핑계대고 집에 새벽에나 귀가하는 일이 엄청 잦아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야근을 거의 새벽까지 했다면서 아예 회사 휴게실 구석에서 쪽잠 자고 집에 들어오지 않은 채 출근을 하는 경우도 늘었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죠. 살금살금 이상해지는 남편. 저는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제가 회사를 그만둔 상태이니 회사 안에서 도와줄 사람을 찾아 남편의 행적을 캐기로 했죠. 그런데 저와 아주 친하게 지내던 언니 하나가 아직 그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 언니에게 도움을 청했답니다. 언니, 나 은진이에요. 이직한 곳이 바빠서 전화 한 통 할 시간이 없었네요. 요즘 회사에 야근 많아요? 바쁜가 봐요. 야근이라고 매일 새벽에 들어오니 말이에요. 어머, 은진이구나. 반갑다, 얘. 그래, 얘. 요즘 회사에 일 많아. 야근이 많아서 힘들어 죽겠다. 너희 아직 신혼인데 너 매일 독수 공방 중이겠구나. 네 남편 요즘 거의 매일 야근에 참여하더라. 일단 한 가지 의문은 풀렸지만 그래도 왠지 마음 한구석이 찝찝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조사를 더 해보기로 했어요. 남편이 끌고 다니는 오래된 연식에 차가 있었지요. 블랙박스를 조사해보니 아주 깨끗하더군요. 차 내부도 샅샅이 뒤져 살펴보았어요. 바람 피우는 남자들의 차 안에 귀걸이 같은 것이 떨어져 있는 내용이 TV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역시 깨끗하더라고요. 남편의 핸드폰에 패턴이 걸려 있었지만 남편은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한글 자음 모양을 몇 개 그려다 보니 바로 패턴이 풀리더라고요.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등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았죠. 핸드폰에도 이상한 점은 없었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편의 옷까지 면밀하게 조사했어요. 하다못해 여자 머리카락이라도 하나 나오겠지 싶어서 커다란 돋보기까지 동원해서 속옷부터 겉옷까지 샅샅이 조사했지요. 하지만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군요. 내가 괜한 의심을 했나 싶었지만 그러나 희한하게도 이상하다는 느낌은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하도 증거가 안 나오니
슬슬 괜한 의심을 했던 것이라 생각이 들기 시작한 어느 주말이었어요. 친한 친구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나 파주에 좀 다녀와야겠어. 그런데 아주 친한 친구라서 절만 한 번 하고 올 수가 없어. 사흘 내내 있다가 발인까지 보고 와야 돼.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이 친구가 와서 사흘을 내리 지켜줬거든. 친한 친구 누구? 그때 친한 친구들은 오빠가 다 인사시켜줬었잖아. 그때 있던 친구 아니야. 너는 모르는 친구야. 고향에 살다가 얼마 전에 집이 다 파주로 이사했어. 갔다 올게. 남자들이 바람 피우면서 외박하는 핑계 중에 상가가 단골 소재잖아요. 상가에 그것도 사흘이나 다녀오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약간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의심이 처음보다 많이 사라진 저는 알겠다고 했죠. 주부 여러분들은 공감하다시피 남편이나 자식이 이상한 짓만 안 한다면 바깥에서 식사 한 끼라도 해결하고 온다는 것은 당연히 반갑죠. 남편이 주말 내내 안 들어온다고 하니 저 역시 간만에 좀 놀자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나갔죠. 우리 집은 신도림역 부근이었고 친구는 남양주에 살고 있었어요.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는 미혼인 친구였어요. 우리는 이것저것 군것질을 하면서 수다로 스트레스를 풀었죠. 그런데 새벽에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는 바람에 우리는 잠에서 깼답니다. 핸드폰이 울리자 저는 처음에 또 시어머니려니 했지요. 그러나 발신 번호를 보니 모르는 곳이었어요. 박지한 씨 부인 되십니까? 여기 남양주 경찰서에 있는데요. 박지한 씨가 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병원에 계세요. 사고라뇨? 우리 남편 파주에 있는 상가에 간다고 했는데 무슨 남양주에서 사고가 나요? 경찰은 분명 남편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했고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파주에 있어야 할 사람이 남양주에서 다쳤다니 이상했지만 어쨌거나 가보니 남편은 응급실에 있더군요. 크게 다쳤다고 경찰관이 말해주었어요. 제가 남양주에 와 있던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통증이 크게 오는지 아니면 많이 다쳐서 의식이 없는 것인지 남편은 눈을 감은 상태로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온 줄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앞에서 주행하던 차를 남편분의 차가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이에요. 동승자분이 계신데 그분도 많이 다치셨고요. 동승자분도 여기 응급실에 계십니다. 사고가 남양주에서 일어난 것도 이상했지만 남편의 차에 동승자까지 있다는 것이 더욱 이상했어요. 동승자에게 경찰이 저를 데려가서 아는 사람 있냐고 묻더군요. 그런데 그 동승자라는 사람을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동승자는 바로 제가 남편의 수상한 행동을 조사하기 위해서 회사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도움을 청했던 그 친한 언니였거든요. 저는 정말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었죠. 파주 상가에 간다던 사람이 가깝지도 않은 거리인 남양주에서 사고를 냈다. 그것도 음주운전? 그리고 동승자가 내가 아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고를 떠나서 이 새벽에 웬 여자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 역시 남편과 동승자의 관계가 범상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양이에게 가게에 있는 생선의 신선도가 어떤지, 몇 마리가 남았는지 등등 생선의 안부를 물었던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고양이가 어떤 정보를 전해줄까요? 생선을 먹어치우고는 아직 10마리가 남아있으니 신선하다고 했겠죠. 즉, 회사에 야근이 많다는 등 하는 정보는 거짓 정보가 틀림없었답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니 남편과 그 언니에 대한 배신감에 분통이 터졌어요. 시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집착과 그 나이가 되도록 어머니의 치마폭에서 벗어나지 못한 마마보이 남편이라는 점만 해도 화가 나는데 거기다가 바람까지 피우다니요. 치솟는 화를 다스리느라고 서성거리고 있는데 의사가 웬 종이를 한 장 들고 와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사인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화가 있는 대로 난 저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고는
그냥 응급실을 나와버렸죠. 그런데 나오다 보니 저쪽에서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다가오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시어머니는 저를 못 보았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의사가 시키는 대로 사인을 하는 장면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굳이 아는 척하고 싶지 않아서 시어머니에게 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 조용히 병원을 떠났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시어머니도 제가 그 병원에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셈이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장난의 운명인지 제가 응급실에서 시어머니가 오시기 전에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었어요. 선생님, 제가 이 사람 아내 되는 사람인데요. 도대체 어디를 많이 다친 건데요? 부인 되신다고요? 사고 당시 하체에 부상을 많이 입으셨고 생식 기간을 특히 많이 다치셨어요. 워낙 심하게 다치셔서 아이 갖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참 운명이라는 것이 얄궂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귀한 외아들이 생식기를 다쳐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여전히 배신감에 치가 떨리고 있었지만 이 말을 들으니 마음이 찹찹하게 나더군요. 하지만 저를 배신한 남편이 병원에 누워 있다고 더 이상 찾아갈 일은 없었죠. 고자가 됐던 어쨌든 그 사람 꼴을 더 이상 보기 싫었거든요. 이렇게 예기치 못한 곳을 다친 남편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했죠. 그런데 퇴원을 해서도 시어머니와 남편은 고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제게 이야기하지 않더군요. 제가 마침 남양주 친구 집에 있다가 제일 먼저 병원으로 달려갔고 생식 기간을 다쳤다는 말도 제일 처음 들은 것이 저였죠. 남편은 의식불명에 있었으니 제가 온 것을 몰랐고 시어머니가 허둥거리며 달려오는 것은 저만 보았지 시어머니는 제가 온 것을 몰랐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병원에 안 갔으니 두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병원에 안 간 걸로 알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찰의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남편이 음주 사고를 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로 밝혀졌어요. 막대한 피해 보상금을 물어야 했지요. 시어머니가 시골집을 팔아서 보상금을 마련해 주더군요.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이제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낼 것이라고 했어요. 저희 집에 오셔서 기거하시겠다고요? 그러시든지요. 저랑은 이제 상관도 없거든요. 저 이혼할 거예요. 남편에게도 할 말을 다 했죠. 나를 감쪽같이 속이고 바람을 피워? 그리고 오빠 고자 된 거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나 다 알아. 바람 피운 상대가 하필 그 언니라고? 지저분해서 정말 깨끗이 이혼하자고. 저는 화난 목소리로 남편에게 이렇게 선포했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뒤따르는 반응이 황당했어요. 이 못된 것이 제 남편 다치고 돈까지 날리고 나니까 이혼을 하자고 하는구나. 아주 못된 게 집구석에 들어오더니 교통사고가 나질 않나 원. 너 때문에 집안이 아주 망했어. 저 때문에 집안이 망하다니요. 시어머니의 이런 말에는 당연히 저도 대꾸할 말이 있었죠. 교통사고 크게 나서 집안 망하게 생긴 건 저 때문이 아니라요. 어머님 아드님이 바람나서 그 여자 태우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회사에서 저하고 아주 친하던 언니하고 바람이 났다니까요. 이건 도저히 그냥 못 넘어가요. 이혼할 거예요. 남편이 순순히 이혼에 응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순순히 이혼에 응하니 재판으로 갈 필요 없이 협의 이혼이 성립하겠죠. 그리고 저는 당당하게 위자료를 요구했어요. 남편이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육책 배우자니 위자료를 달라고 했죠. 버티다가 재판으로 가보았자 소송 비용까지 떠맡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어땠는지 남편은 위자료도 순순히 주더군요. 그리고 저는 상간 여인 그 언니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어요.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갈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죠. 남편이 상간녀가 물어주어야 하는 위자료까지 다 물어주더군요. 돈도 많지 않은 집안에서 위자료를 달라니까 착착 내주니 저하고 빨리 이혼을 시키고 싶다는 이야기라고밖에 결론을 내기 어려웠어요. 그렇다면
아마도 이 내연녀랑 빨리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얼른 저를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겠죠. 응급실에서 들은 이야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알게 된 사실이 있는지라 혹시나 해서 친했던 회사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 동료와의 통화를 통해서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답니다. 은진 씨랑 친한 여자 선배하고 은진 씨 남편하고 사귀고 있었고 그 선배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바다에 있었어요. 말해줄까 말까 하다가 일단 떠도는 소문이라서 말 못했어요. 그런데 여직원들이 수군대는 것을 들은 적이 많아요. 거기다 나는 못 봤지만 그 여자 선배가 그 외 임신한 여자들이 외구액거리는 거 있잖아요. 조퇴도 자주 하고 해서 임신했다는 것도 거의 사실이라고 직원들이 쑥덕거리더라고요. 알았어요. 그렇게 된 일이었군요. 뭐 이제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지만 어쨌든 고마워요. 저한테서 아이 소식도 없고 거기다가 고분고분하지도 않은데 내연녀의 임신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 얼마나 기뻐서 펄쩍 뛰었을지 상상이 가더군요. 그리고 마마보이 기질이 다분한 남편도 아이를 가진 여자에게로 어머니의 관심이 확 기울자 저하고 빨리 청산하기를 원했던 것이었어요. 그 집은 시어머니의 유일한 노후 대책이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죠. 그것까지 닥닥 긁어서 아들이 친 사고를 수습해주고 저를 내보낸 후 하루라도 빨리 손주를 보고 싶어 했던 것이었겠죠. 하긴 아들이 다쳐서 대가 끊기는 줄 알았을 텐데 내연녀가 임신 상태라니 시어머니는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막을 다 이해한 저는 시어머니가 손주 소식에 들떠 있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또한 제가 응급실에서 따로 들은 사실을 떠올리면서 그만 깔깔깔 웃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그 지긋지긋한 시어머니와 남편과의 인연이 이제 완전히 끊겼다는 생각에 홀가분하게 일에만 열중했죠. 그러나 정말 사람 하나 착한 것을 보고 선택했던 사람이 제가 생각한 인간 부류 중에서 최악이라는 것이 판명되자 제 스스로가 너무나 한심하다는 생각에 한동안 마음이 정리되질 않았답니다. 그렇게 자책을 너무 해서 그런지 어느 날부터 소화도 안 되고 감기 기운이 있는 등 몸이 좀 오래 아프더라고요. 스트레스성인가 보다 생각하고 동네 내과에 갔죠. 그런데 동네 내과에서 제게 증세를 이것저것 묻더니 생리를 건너뛴 적은 없냐고 뜬금없는 질문을 하는 것이었어요. 생리를 몇 번 건너뛴 건 저도 인식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저는 원래 주기가 불규칙하고 더구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여서 그렇다고 생각했었답니다. 의사에게 이 이야기도 해주었어요. 그런데 제 말을 다 들은 의사가 아무래도 임신인 것 같다며 산부인과에 가보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의사의 이 말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웃고 말았죠. 남편이 다치기 전에 시어머니 때문에 부부싸움을 해서 한동안 잠자리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사고를 당하면서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았고 바로 이혼을 선언해 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산부인과 병원에 가보니 놀랍게도 정말 임신이라는 것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기억을 되살려 보려 했었죠. 그날은 평상시와 달리 회사 일이 하도 바쁘게 돌아갔기에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리다가 들어와서 저녁 한술 뜨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던 날이었죠. 남편도 그날은 야근도 없이 일찍 귀가했지만 피곤했던지 눕자마자 코를 골기 시작하더군요. 저도 막 잠에 빠져들었는데 또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려대기 시작한 거였어요. 내가 오늘 읍내에 나갔다가 용한 데가 있어서 들어가서 이것저것 묻다 보니 오늘이 마침 아주 길일이란다. 그러니 오늘 잠자리를 해라. 네 남편 자면 얼른 깨워라. 그냥 건성으로 대답하고 잠에 빠지려었는데 이번엔 남편의 전화가 요란하게 울리는 것이었죠. 시어머니가 남편에게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하신 것이었어요. 마마보이 남편이 피곤해 죽겠다는 저와 결국 잠자리를 하고 말았죠. 그때 임신이 되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쨌든
제 몸 안에 제 자식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 기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어요. 비록 아빠 없이 혼자 키워야 할 아이였지만 말이에요. 임신을 들키던 날 친정에서는 난리가 났었답니다. 아이고, 이거사. 좀 참지. 몸에 그놈 아이를 베고서 이혼을 턱 해버리면 대체 어쩌자는 거야. 팔자가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네가 이러는 거냐. 임신 사실을 알기 전에 이혼 절차에 들어갔지만 아마 임신 사실을 알아서도 저는 이혼했을 것이라고 엄마에게 말했답니다. 엄마가 알다시피 애아빠는 책임감이라고는 1도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거기다가 다른 여자하고 바람 피웠고 그 사람하고 같이 살다가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때문에도 매일 싸울 일밖에 없어요. 그 꼴을 보여주면서 키우는 게 아이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엄마? 비록 엄마 혼자지만 너만은 틀림없이 지켜줄 수 있다고 확신을 주면서 안정된 환경에서 키우는 게 아이한테 더 좋을 거예요. 저는 엄마를 달래면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이며 아이를 정말 훌륭하게 키워낼 것이라고 각오를 보였어요. 엄마는 계속 우시다가 제가 하도 자신 있는 태도를 보이니 한숨을 내쉬면서 현실을 인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혼 숙려 기간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판사님 앞에서 이혼 확정을 위해 법원에 가게 되었죠. 첫 아이라 그런지 입덧 증상이 여전히 있었답니다. 임신 후 친구들 몇이 저더러 요즘 살쪘냐고 묻는 배가 아주 약간 나온 상태였어요. 너 나랑 헤어지고 아주 마음 편한 모양이지? 살찐 것 같다? 다음 순간 어떤 젊은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제 옆을 지나가는데 아이가 핫바를 손에 들고 있더군요. 그 냄새가 마치 지구 전체를 진동하는 것 같은 비린내로 느껴지더라니까요. 저절로 구역질이 솟구치더군요. 우꾹거리며 화장실로 뛰어가서 한참을 속을 비우고 나서야 나왔답니다. 나오고 나서도 또 가벼운 구역질을 했어요. 너 혹시 임신했냐? 살찐 것도 배 주변인 것 같은데 거기다가 입덧까지 심한 것 같고 말이야. 너 틀림없이 임신이지? 내가 그걸 굳이 오빠한테 설명해줘야 할 이유가 있어? 그리고 속 안 좋아서 토하면 다 임신이야? 그리고 우린 이미 남남이야. 내가 어디가 아프건 신경 끄라고. 이렇게 남편을 대놓고 무시하자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도대체 어떤 놈 아이야? 사고 나서는 잠자리 한 적도 없는데. 야, 이건 분명히 너도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야. 바람 피웠으니 위자료는 너도 물어야지. 우리 엄마 노후 대체까지 다 긁어서 위자료 준 거야. 도로 토해내라고. 임신? 웬 임신? 오빠 말대로 보기 싫은 사람 꼴 안 보니까 살이 좀 찌대. 그리고 나 그제 먹은 거 체해서 오늘도 병원 갔다 오는 길이야. 임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위자료를 죄 없는 내가 왜 토해내냐? 그 정도 받고 끝난 걸 다행으로 알아. 야, 웃기지 마. 너네가 보기에 틀림없이 임신한 거야. 아니라면 나한테 증거를 보여봐. 지금 같이 병원에 가보면 되겠네. 너 그리고 요즘은 태아도 유전자 검사해서 친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 모르냐? 당장 가서 확인해보자니까. 웃기지 말라니까. 이제 완전히 남남이니 나 아픈 거 걱정 안 해줘도 된다니까. 쓸데없는 소리 듣기 싫어. 빨리 이혼이나 마무리하자고. 그리고 더 이상 꼴도 보기 싫거든. 그런데 남편이 저를 붙잡고 늘어지더군요. 적어도 병원에 가서 임신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아야겠다는 것이었어요. 임신이라면 오늘 당장 친자 관계 확인을 의뢰하겠다며 도대체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더라니까요. 분명히 남편의 아이지만 절대로 남편에게 줄 수는 없었고 그래서 임신 사실을 알리고 싶지도 않았죠. 그래서 처음엔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저도 드디어 마음을 먹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래, 솔직하게 말할게. 나 임신했어. 첫 아이라서 입덧이 좀 심해. 됐어? 드디어 바른 말이 나오시는구만. 어떤 놈 아이야? 자기가 바람 피우고 다니니까 나까지 그러는 줄 아는 모양이지? 분명히 말하지만 이 아이 틀림없이 오빠 아이야. 나 오빠하고 똑같은 인간 부류 아니야. 다시 한번 말해줘.
이 아이 분명히 오빠 아이라고. 제가 하도 확신에 차서 말을 하니까 남편이 경악을 금치 못하더군요. 뭐라고? 아니, 누구 아이라고? 웃기지 마. 어떤 놈 애를 베고 다니는지 알 수 없지만 절대 내 아이일 수 없거든? 그리고 너 임신한 지 얼마나 됐는지 알아보면 내 아이 아니라는 거 금방 나올걸? 네가 부정을 저질러 놓고 내 아이라고 우기는데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그 아이하고 1도 상관없어. 내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위자료는 도로 토해낼 생각해. 오늘은 일단 법정에 가서 조용히 이혼이나 마무리하고. 저도 지지 않고 또박또박 대답했죠. 더 이상 오빠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 오늘 여기서 보는 걸로 이 세상에서 인연 끝내자고. 그리고 오빠가 지금 분명히 말했지? 이 아이 오빠하고 1도 상관없다고 말이야. 그래, 오빠하고는 아예 상관없으니까 이 아이한테 신경 꺼. 설사 오빠가 자기 아이라고 인정을 해도 나 오빠 같은 사람한테 절대로 내 아이 안 줘. 남편은 한 번 더 그 아이가 분명히 자신의 아이가 아님을 선포하듯 말하더군요. 남편에게 이미 임신한 내연녀가 있었기에 제 몸 안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해도 달갑지 않았을 거예요. 빨리 그 내연녀가 아들을 낳기만을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러니 제 뱃속의 아이가 자신의 아들일 가능성이 있더라도 자기 아이가 절대 아니라고 우기는 것이 상책일 테죠. 아무튼 이혼 절차는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답니다. 오빠, 이런 말 혹시 알아? 불륜도 습관되는 거라고 사람들이 그러더라. 그래서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라 불륜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꼭 친자검사를 해야 된대. 한번 유부남 만난 여자가 꼭 오빠하고만 만났을 거라는 보장이 있나?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빠한테 내가 오빠 인생 최대의 선물을 주겠다는 거야. 굉장한 정보라서 다시 한번 말할게. 당신 아이 가졌다는 그 언니 아이 낳으면 친자검사 한번 해봐. 남편은 처음에 이 말에 펄펄 뛰면서 화를 냈다가 제가 의미심장하게 말을 하니 심각한 표정이 조금은 스치더라고요. 그러고는 묻더군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뭘 근거로 하는 말인지 말이에요. 저는 대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 대신 다시 한번 똑똑히 말해 주었죠. 태어나면 친자 검사 반드시 해보라고요. 남편, 아니 이제 전 남편이겠죠. 저는 전 남편이 속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랍니다. 속거나 속건, 어쨌든 그 두 사람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도 남편에게 분명히 친자 검사를 해보라고 강조했던 거랍니다. 전 남편은 저의 이 말에 심각한 표정을 풀지 못하고 법원을 떠났어요. 사실 남편이 사고를 당한 날 제가 보고 들은 게 더 있었답니다. 남편과 같은 응급실에 내연녀가 누워 있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뛰어간 날이었죠. 그렇지만 상대방 내연녀에게도 저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던가 봐요. 그 사람은 연락을 받고 저보다 먼저 내연녀에게 찾아갔던 것 같더군요. 아직 제가 그 언니, 즉 남편의 내연녀의 얼굴을 확인하기 전이었어요. 남편의 병상에서 조금 떨어진 병상에서 어떤 남자가 의사를 붙잡고 애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선생님, 이 사람 상태가 어떤 겁니까? 이 사람 홀몸 아니에요. 혹시 아이가 잘못되지 않았는지 검사할 수 있을까요? 제발 잘 좀 치료해서 둘 다 무사하도록 해주세요. 아이고, 임신 중인 부인이 다친 모양이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렇게 울던 남자가 잠시 바깥으로 나간 사이에 경찰이 저더러 동승자라고 하면서 그 침대로 저를 데리고 가서 확인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자기 손주라고 생각한 내연녀의 뱃속의 아이는 남편의 아이가 아닌 내연녀가 만나는 다른 남자의 아이였던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알면 펄쩍 뛸 일이지만 그 집 대는 결국 끊어진 것이었죠. 완전히 속고 있는 전 시어머니에게 말하고 싶었답니다. 그렇게 대를 잇는 일에 집착하시더니만 어머니 대 끊어진 거 맞아요 라고요. 하지만 제가 이제 남남이 된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의 일에 절대 관여를 할 필요가 없었죠.
다른 남자 아이인 줄도 모르고 키우면서 살든지 아니면 친자 검사해서 자기 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하고 이혼한 걸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살든지 네 마음대로 하세요. 뭐 이러나 저러나 전 남편의 미래에 남는 것은 후회밖에는 없을 것이었어요. 그 내연녀의 뱃속의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언제 들통이나도 날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전 시어머니나 전 남편이나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하겠죠. 그리고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부인을 했지만 어쨌든 저는 아이를 낳을 것이고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겠죠.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고 성인이 되는 동안 핏줄이라는 것이 못 보아도 땡기는 것이라던데 전혀 자신의 아이인 줄 모르고 평생을 보낼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회사 동료들을 통해서 생긴 것이 닮았다더라 정도만 전해줘도 또 가슴을 치며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아이는 제 호적에 올릴 생각이었기에 절대로 남편의 성을 붙일 생각이 없었죠. 전 남편은 아마 이런 식으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를 것이랍니다. 의외로 빨리 회사 동료를 통하여 그 언니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언니 말이야, 은진아. 네 남편한테 차였다더라. 그 언니가 네 남편하고 사귈 때 임신을 했었거든. 그건 너도 알지? 애를 낳았는데 말이야. 알고 보니 네 남편 친자가 아니더래. 그리고 아이 친아빠도 네 남편하고의 관계를 알았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쪽과도 헤어졌다지 아마? 그래서 죄짓고는 못 사는 거라고 그러나 봐. 친자 검사를 해보라는 제 선물을 남편이 버리지 않고 받았던 것일까요? 벌써 한 군데서 가슴을 쥐어뜯으며 후회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한쪽에서는 언제 또 발등 찍으며 후회할 일이 생길까요? 하늘만이 알고 있는 것이겠지만 저는 다시는 제 입으로 제 아이가 전 남편의 아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랍니다. 이미 전 남편 자신이 단호하게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부정을 해버렸고 아무리 핏줄이라지만 그런 사람에게 제 아이를 보여주기조차 싫기 때문이에요. 제 쪽에서의 후회는 하늘에 맡깁니다. 대를 잇는다는 것이 도대체 뭔지 그 대를 잇기 위해 저와 전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를 둘러싼 전쟁 같은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려드렸어요. 물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라 얼마나 담담했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말씀드리려고 했었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